네,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속에 오늘 양대 지수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1%대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6월장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그야말로 불장을 일으켰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네. 6월장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렬하게 작동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산주나 이런 주식들은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 외에 미국에서는 AI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고 한국은 그 AI도 좀 올랐습니다만 시장의 주력은 아무래도 그 상법 개정과 관련된 저피 비할주, 그다음 고배당주, 그다음 금융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상법 개정 랠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 6월장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증권사 CEO 90% 이상이 올해 코스피 지수가 3,500선을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부장님의 견해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수 자체 그런 얘기가 들리면 오히려 저희는 좀 불안하죠. 그렇죠. 사실은 연초까지만 해도 3,500 얘기했던 증권사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시황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라서 특별히 주식시장에서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500의 동력은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서 상법 개정 랠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뒤집어 보면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큰 폭으로. 만약 상법 개정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2,60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시장이 그 정도 오른 부분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내뱉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24년도의 수급상에서 제일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은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해줬죠. 그러니까 1월부터 7월 초순까지 대략 한 25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7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역대급 외국인 매도가 순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한 40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있었냐? 7월 달에 상반기에 열심히 진행을 하던 상법 랠리, 밸류업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기업 자율로 바뀝니다. 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표변을 하면서 팔 수 있는 주식들을 몽땅 파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중에서 특별히 잘 팔리는 삼성전자는 정말 본물이 터지면서 매도 본물이 터지면서 주가 하락이 대단히 큰 폭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BR 1배 이하로 떨어진 거는 반도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것 이상의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뒤집어 보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집 나갔던 토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한 6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4월 달 이후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나갔던 40조 가까운 돈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급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부 좀 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매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급이 수급을 불러온다고 외국인들 30조 들어오면 미국으로 떠났던 한국 자금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당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한국에서 떠난 국내 투자 자금이 도대체 얼마냐?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70조 원이에요. 2,200조 시장, 요즘엔 좀 올라서 2,400조짜리 시총이지만 거기 170조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가 넘으니까 그 정도 오르고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외국으로 떠났던 개인들이 돌아온다면. 그런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떠난 이유도 그렇고 한국의 지배구조가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들어올 겁니다. 투자할 가치가 만들어지는 우호적인 환경이 돼야 외국인 수급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든지 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또 엇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금융지주, 증권주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좀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도 조금 분야를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지주
쪽의 일부는 네. 증권사를 포함한 일부는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은행주 즉 은행주보다는 일반 증권주 쪽의 수혜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오늘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랠리에서 은행주와 증권주를 비교를 해보면 증권주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아마도 이런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주식시장이 그 활성화되는 게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쏘쏘합니다. 네. 물론 은행은 뭐 항상 높은 그 수익을 만들었고 그다음 높은 배당을 줬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시장 상승의 직선적인 효과는 증권주에 훨씬 더 많이 머물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차이를 보신다면 은행들은 이미 한국 수준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주주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익금의 한 절반 정도를 주주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증권의 경우는 아직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활성화되고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시가 배당률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연초 대비 시가 배당률은 상당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권주의 최근 상승이 훨씬 더 눈에 띄는 수밖에 없는 거고 상법 개정 랠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증권주 상승도 상승이지만 최근에 뭐 조방관이라는 단어와 함께 조선과 방산, 원전주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방산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은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뭐 강연이나 이렇게 투자자들 앞에서 교육을 할 때 꼭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네, 그런 표현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나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방산 업황 상당히 좋고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어떤 방산 기업들도 한국처럼 빠른 조달을 납품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 전망에 따라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세가 일부 반영이 상당 부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세가 반영되었다라는 측면을 투자자들은 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이라는 건 현실 세계보다 기대감이 있을 경우 조금 그 상황들을 빨리 반영하는 그렇죠. 흐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산의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습니다만은 주가는 이미 좋아졌다라는 측면도 기억을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기 마련이죠. 조박원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외국인의 수급 살짝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6월장 코스피 지수가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 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투자를 할 만한 나라인가를 볼 때 이거죠. 내가 이 나라를 투자했을 때 뭐 수익이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냐. 그게 첫 번째인데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고 파는 게 좀 자유로운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MSCI 불발날 때 그 지금 언급된 내용들이 외환 자유성이 떨어진다라는 시간은 연장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외환을 유통시킬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다른 나라를 투자를 하는데 환전하고 돈 받고 이런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 어려워. 막 일주일씩 기다려야 돼. 불편하죠. 그러면. 네, 그러면 투자할 마음이 날까요? 투자를 이 나라 되게 싼데 해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투자 안 할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MSCI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발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투자를 할 때 이 나라에 투자하면 이 나라 기업들 싼 건 알겠는데 이 나라가 내가 투자를 할 때 나의 투자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여기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건 뭐냐면 로직대로 갈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싸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실적이 좋아져서 싼데 실적이 좋아져.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기업이 쪼개기 상장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당연히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안 하고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소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포커를 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니까 포카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더니
고스톱 시장인 거예요. 룰이 다 다른 거죠. 예, 네. 예. 근데 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자꾸 뒤로 돈을 빼가네. 뭐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가 과거에는 워낙 저렴했고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들어왔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들어오는 추세가 아니고 나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을 중요하다. 그것이 외국인들을 불러일으킬 거다. 모을 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미국과 같은 룰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 입장에 보면 한국의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일까요? 전 자본주의 아니라고 봐요. 네. 한국의 자본주의는 외국인들 보기에는 이상한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주자본주의와 같은 룰 속에서 행동하고 싶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이 되어서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하는 자신이 있으면 야 이거 우리 한국에서 플레이한 것 아니 미국에서 플레이한 것처럼 여기서도 플레이할 수 있겠네 네. 하고 훨씬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지수가 뭐 3,500이네, 3,300이네, 4,000이네 사실은 이게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기존에 그러면은 기존 상법으로는 왜 안 되느냐? 네. 사실 기존 상법 외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충분히 그걸로도 가능했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이상하게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주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 기업의 말만 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이 법원의 판결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법 개정의 완성은 법원 판결까지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 자금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이 왜 다른 나라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냐. 미국 같은 경우는 PBR 밸류가 4배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왜 1.4배가 고점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이런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야, 상법 개정된다고 무슨 주가가 오르겠니? 야, 성장률이 0. 몇 % 마이너스 나오는데 그게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0.75배에서 1.4배 밴드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투자하기 적합한 국가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이 사실 극명하게 오늘 뭐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HBM 압도적인 세계 1위 아니에요. 네네.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왜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비싸지 않죠? 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술이 부족한가요? HBM 못 만드나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적인 디스카운트를 훌륭한 기업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디스카운트 요인의 핵심을 제거해줘야 한국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마이크론보다 비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시장 전반이 밸류에이션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주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한국 증시가 좀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외국인 수급을 장기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 매수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와 같이 굵직굵직한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수 규모를 현 시점에서 좀 확대해 나간다면 중소형단까지 좀 훈풍을 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랠리가 되면 생각보다 이 랠리가 굉장히 긴 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젊으신 분들 특별히 한 80년대 중후반 90년대생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장기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이거 네. 주식시장에 한 30년 참여하신 분들은 한 네. 두세 번 큰 장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010년 이후로는 큰 장이 없었어요. 저는 예를 들어 2011, 12, 13년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때 중국 수혜를 받아서 차화정 장세라고 표현될 정도로 섹터만 올랐지 시장이 대대적으로 상승한 적? 그럼 21년, 20년 코로나 이후 그건 너무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반등장이었죠. 상승 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이 부분들 구조가 바뀌면 진짜 상승 랠리가 올 수 있어라고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럼 최근에 나타났던 오늘 제대로 된 조정이 한번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조정이 제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조정이 나오다가 종가에 보면 다시 올라 있잖아요. 이걸 일컬어 우리가 장중 조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길게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시면 당장 살 수 있고 좋고 큰 주식을 먼저 사겠습니까? 좋은데 작은 주식을 먼저 사겠습니까? 당연히 큰 주식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부터 손이 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뭐 패시브 자금들은 삼성전자를 살 것이고, 그래서 이 주식들을 충분히 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2등주, 3등주로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필수재를 먼저 살 겁니다. 필수재를 사놓고 그것들이 시세를 충분히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중소형주로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상승장은 과거의 경험을 해보면 상승장 안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 돌고, 그러니까 1등주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좀 기다렸다 2등주를 사면 또 2등주에서 한 번 더 시세를 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면서 시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바로 상승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근에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적 상승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승이 되면 진짜 장기 랠리가 뽑힐 것이다. 네. 네, 좋습니다. 시장의 변수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7월장이 다가오면서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관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기도 하고요.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휴전에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시경제상에서 훨씬 더 큰 이슈는 그 미국의 금리 상황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트럼프가 했던 얘기 중에 정말 기억에 남고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이란한테 그렇게 폭격을 퍼붓고 나서 한 얘기가, 자 이제 이란은 다시 석유를 팔아도 돼. 그리고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사도 되고 중국은 이란 석유 사면서 우리 것도 좀 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도가 읽히냐면 트럼프는 에너지 가격을 상당히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구나.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트럼프가 연준의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반말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파월을 거의 모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로는 파월 의장을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지금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떠냐? 렌트비 쪽이 떨어집니다. 주택 관련된 가격이 오늘도 뭐 신규 주택 나오면 전월 대비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렌트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내부의 서비스 요금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플레이션 자극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연준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관세 그렇게 붙이면 물품 가격 엄청 오를 건데 그 인플레이션 자극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에너지 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춰서 공산품 가격의 그 비용을 낮추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그림을 좀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계속해서 $60 내외는 또는 그 이하로 막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제조 원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물품 가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관세를 붙여서 생겨날 인플레이션은 일부 상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7월 달 이후에 보게 될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내부적인 그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근데 외부적인 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금리를 내렸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상태가 좋다라고 연준의 거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2명 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 달조차 CPI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 거냐? 연준은 또 늦었다. 얘기를 진짜 시장으로부터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자가 최근에 월러 이사하고 미셸 보우만 이사가 이탈했죠.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일부 그런 요동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황들은 그 시장에서 계속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뭐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큰 뉴스도 아니고 세계 전체로 봐도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닐 수 있는데 이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게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붐업시키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을 붐업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들은. 네, 지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파월 의장은 뭐 계속해서 7월에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뭐 2번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연준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추종하는 입장이었었는데 네네. 계속해서 CPI가 최근까지 높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치까지는 높게 안 나오고 네. 있고요. 근데 6월부터는 분명히 관세 관련된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6월 달조차 CPI가 높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은 계속해서 우리 지금 입장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공공한 상황에 빠질 거예요. 게다가 7월 달에 있는 FOMC 매도 언제 있냐면 30일 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7월 중순에 있으면 그래 다음 달에 할게 하고 넘기기가 좀 괜찮은데 7월 말에 있잖아요. 근데 6월 달 지표를 보고 나서 7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할 건데 6월 달 지표까지 별로 그렇게 인플레가 높지 않았는데 금리를 동결시켰다. 그러면 너희들은 경기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존재야?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 2번의 금리 인하야라고 확정 짓지 말고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 흐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시장이 신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나마 그래도 또 하나 앞서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것 중에 얘기를 안 한 대목이 있는데 중국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중국 이슈,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의가 잘 된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원래 시장이 좋으면 다 행복해요. 그리고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시장이 좋아질 때는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시장이 나쁠 때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경계감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을 때는 뭐 다 좋은 거 같이 보이니까 검토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생겨요. 네. 근데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지금 하나도 진전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시점에서 이것과 관련된 나쁜 뉴스가 터지게 될 경우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한쪽 마음 한켠에 네. 생각 한켠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잠복해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준 금리에 관해서는 6월의 CPI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앞서서 미국장이 또 신고점을 다시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상반기를 복귀해 보면 미국보다는 비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하반기 미국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앞서 네. 제가 이제 금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네네. 금리 시장이 지금 조금 이상해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가 SLR이라고 보충적 자본 비율, 네. 즉 국채를 샀을 때 자본금을 소모한 것으로 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가 줄어드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영업을 하는 것을 줄이는 그 제도인 SLR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 네. 그러니까 한 6% 하던 데가 4.5%까지 낮춰서 그 자본 적용을 받은 SLR 적용을 받으니까 그만큼 국채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 이 뉴스는 금리를 굉장히 크게 떨어뜨릴 뉴스입니다. 근데 오늘 금리가 되게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게다가 5년물 국채 입찰을 보니까 간접 입찰률이라고 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입찰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흐름들도 또 일부 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에 대형 호재가 터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한데 미국 대형은행들의 자본 비율을 낮춰줬기 때문에 이들이 국채를 많이 살 수 있는 큰 손이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국채를 많이 사면 시장에서 국채를 빨아들이니까 채권이 부족해지고 그럼 채권값이 올라야 되는 거고 채권값이 오른다는 건 금리가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소위 말하는 듀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자산 보유 기간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기물에서 단기물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채권에 대한 믿음이 과거만 같지 않다.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왜 제가 앞서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드렸느냐? 네.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이런 심리와 감정이 뭐하고 연결되냐? 달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른, 즉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도 꽤 있었지만, 그리고 지지라인이 깨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제가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는 게 4.36인데 그게 깨져서 내려왔어요. 네. 지금 4.2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달러는 더 빨리 떨어져요. 지금 98에 깨졌지 않습니까? 네. 9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3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미국의 금리가 떨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중국 무역 협상 얘기가 올라오면 또 흔들릴 수는 있으나 분위기상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받으셔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원화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 투자한 거를 가지고 환매해서 달러를 그대로 쓰실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원화로 환전해야 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달러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11월 그 취임하고 나서 한 1개월 반 정도는 올랐습니다. 가치가. 그러다가 지금 줄곧 내려요. 10%도 넘게 내렸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내가 미국 자산으로 수익을 내도 네. 환해서 깨진다. 이 얘기가 되겠죠. 저는 실제로 제가 당한 일이에요. 제가 4.5%에 미국 장기 채권을 샀습니다. 네. 이자도 한번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웬걸? 환해서 깨진 걸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이렇게 깨지면 2년 정도 이자 받아도 환차손 메꾸는데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5년도와 같은 시각으로 미국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달라진 게 뭐냐면 금리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네. 그로 인해서 달러 가격이 달라졌다. 이거를 놓치면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상당한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미국 채권에 대한 믿음이 과거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달러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시장이 좋을 때 좀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시장이 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연일 좋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너무 고점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반기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한국의 상법 랠리와 비슷하게 그 구분이 되는 가장 최근의 일은 일본의 밸류업이었습니다. 네. 아베 세 가지 화살부터 시작했죠.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2014년에 이토 보고서가 나오면서 더 강화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본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3년에 도쿄 거래소와 그 오사카 거래소가 합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가 지수가 8,000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베 세 가지 화살과 이토 보고서 그리고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취하고 나서 작년도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갔느냐? 4만 포인트 갔습니다. 4배 올랐어요. 네. 밸류업의 위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방점이 좀 틀려요. 그 나라는 거래소한테 방점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PBR 1배에 의한 퇴출 이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소는 그렇지 않아서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법을 바뀌었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법을 바꿨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보여준 게 일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만약에 법 개정이 저는 말씀드리지만 법 개정 안 되면 2,400 깨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법 개정이 된다면 제2의 일본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언제? 작년에. 작년에 일본이 지수 4만을 가는 동안에 그것을 다 향유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한국이 밸류업 한다고 하니까 상반기에 25조의 주식을 샀던 거예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하고 다르네? 팔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경험해봤어요. 일본판 밸류업이 한국에도 재현될 때 외국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근데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얘네 정말 해?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상법 개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 네. 유입을 여러분들 목격하시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상법 개정이 된다면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